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국 송상현 순절의 의미와 임진왜란을 주제로 이상훈 육군박물관 부관장을 대신하여 유현성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상훈 선생님을 대신해서 청곡 송상현 순절의 의미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원고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장 머릿말 1592년 4월 13일 신시 부산 가덕도 응봉봉수대를 관장하는 봉수감고 이등과 연대감고 서건은 바다를 뒤덮은 채 부산포를 향해 몰려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선단을 발견했다. 이들은 상관인 가덕진 첨사 전응님과 천성보 만호 황정에게 긴급히 보고했고 이 사실은 다시 당일로 경상우수사 원균에게로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로 전해졌다. 임진왜란의 서막이었다.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채 밤을 보낸 다음 날 일본군은 4시간 만에 부산진을 함락시켰고 이튿날은 동래부를 초토화시켰다. 이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20일 만에 서울로 진격하였다.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조선의 초반 대응에 평소 군사적 강국으로 여기고 있던 명나라에서는 원군을 파견하기 전 관리를 파견해 전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임진왜란은 단순한 한일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조선이 초반 무력하게 당한 이면에는 대항해 시대를 열고 아시아로 진출한 스페인, 포르투갈의 무역과 예수회의 선교 활동이 있었고 100여 년에 걸친 내란을 막 끝낸 일본의 막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등장이 있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 이래 유럽에서는 화약과 나침반을 장착한 대형 범선이 세계를 일주하였고 이를 통한 아시아와의 교역을 성사시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필리핀과 마카오를 거점으로 삼았다. 이곳은 상업의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여파로 위기감을 느낀 카톨릭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선교의 본부이기도 했다. 한편 동아시아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중국의 명은 북쪽 타타르, 오이라트와의 분쟁, 동쪽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여진, 남쪽 해안을 침공하는 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나 여전히 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남북조 시대 이래 약 100여 년의 내란기를 끝내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통일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발발한 임진왜란은 단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에 의한 침략 전쟁을 넘어 세계사적 전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이 침입하면서 시작된 부산 지역에서의 전투는 첫 전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전투의 경과나 관련 인물에 대한 연구, 특별 전시를 통한 유물 중심의 고찰이 있었다. 또한 동네 읍성의 해자를 발굴하면서 전쟁의 흔적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이를 통한 부산 지역에서의 전투도 조명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동래성 전투의 경과와 이 전투에서 동래부사 송상현이 순절함으로써 임진왜란 중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 임난전 국내외 정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난 6년 전 100여 년간 군웅이 서로 활거하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도 대명정벌을 호언했다고 한다.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대마 도주로 하여금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리자는 구실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선 침략을 구체화해 갔다. 그는 조선에 보낸 국서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장수한다고 해보았자 옛날부터 100세를 넘기지 못하니 어찌 이 일본같이 조그만 섬에만 국척하여 있으랴. 그러므로 나는 국가 간의 간격이나 산과 바다의 거리낌 없이 단번에 뛰어 대명국에 쳐들어가 일본의 문화와 풍속을 대륙 400여 주에 펴서 우리 정치를 억만년 두고 시행하려 한다. 귀국은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길을 빌려주고 대명국에 쳐들어가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침략 초기 히데요시의 야망은 실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16세기 일본 사회는 온인의 난 이후 약 100여 년간 하극상의 동남기인 전국시대로 들어갔다. 종래의 무로마치 막부의 중신이었던 슈고 다이묘들이 약화 내지 소멸되고 세코쿠 다이묘라 불린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영지 집권을 강화하면서 영주 국내에서는 조카마치가 형성되었다. 이곳은 다이묘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영지를 지키는 곳인 동시에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다. 전국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도시가 생겼는데 항구에는 무역항이 번성하게 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서양 세력의 진출로 이들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서양 문물이 전래되어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다네가시마에 도착하여 신무기인 대포가 전래되었다. 당시에 일본은 전국시대 말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조총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자체 생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전투도 형태가 바뀌어 조총의 보급은 종래와 같은 전문 전투 집단보다는 조총으로 무장한 보병 집단에 의한 전투가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천주교의 예수회 전례도 또한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은 오다 노부나가에 의하여 추진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오다가 1582년 살해당하자 도요토미가 후계자의 지위를 확립하면서 오사카성을 쌓고 본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간토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합평을 맺는 한편 천황을 옹호하면서 1585년 7월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간파쿠가 되었다. 1587년에는 구주정벌을 끝내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 통일 사업을 완수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전국의 통일이 끝나자 구상 중이었던 대륙의 침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도요토미가 정식으로 원정을 결성하고 대륙 침공 준비에 착수한 것은 임진왜란 개전 한 해 전인 1590년 정월의 일이었다. 조선령과 징병령에 이어 8월에는 침략의 전초기지인 히젠 나고야성에 성을 쌓았고 12월에는 관백직을 조카인 도요토미 히데츠쿠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직접 진두지휘할 작정이었다. 군용으로 금운화를 주조하여 군량을 수집하고 다량의 말먹이도 준비하였다. 재반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선발군 약 14만 명을 육군으로 나누어 제1군은 소서행장, 제2군은 가등청정이 인솔하고 예비군 약 6만 명을 3군으로 나누어 나고야에 대기시켰다. 1590년 8월에 이르러 도요토미는 조선 침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1591년 정월 전국에 걸쳐 군량, 병선, 군역의 수를 할당하였으며 8월 23일에는 조선 침공의 날짜를 다음해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1592년 정월에는 수륙 침공군의 편성을 마치고 다시 3월에 재편에 들어갔다. 이를 살펴보면 육군은 침공군 1번대에서 9번대까지 총 15만 8,700명이고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국내 잔류 병력은 11만 8,300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선봉대로서 최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고니시를 주장으로 하는 1번대의 1만 8,700명, 가토 기요마사가 주장인 2번대의 2만 2,800명과 구로다 나카마사의 3번대 1만 1,000명 등 5만 2,500명이었다. 조선에서는 임난 1년 전부터 만일에 대비한 방어책을 세웠다. 첫째는 각 도에 성곽을 수축하고, 둘째 무기를 점검하고, 셋째 무신 중에 뛰어난 재질이 있는 자는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는 일이 있었다. 서열에 관계없이 무장을 발탁하여 이 중에서 이순신, 권율 등과 같은 인물이 발탁되었다. 국방전략상으로 조선은 진관법 체제를 유지하다가 을묘해변 이후 재승방략으로 개편하였고 임진왜란 전에 다시 진관법으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 재승방략은 적의 침략이 있으면 지방에 농민들이 군대로 편제되어 약속한 곳으로 직결하면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하여 지휘하는 체계였다. 3장 부산 지역에서의 임진왜란 전투, 부산진과 다대포 전투. 일본군 1만 대인 고니시군은 1592년 4월 13일에 부산진에 기습 침공하였다. 일본대는 총 18,700명으로 대마도주 소요시토시 5,000명, 히고 우토성주 고니시 유키나가 7,000명, 히젠 히라도 성주 마츠라오인 3,000명, 히젠 츠마바라 성주 아리마 하루노부 2,000명, 히젠 오무라 성주 오무라 요시아키
1000명, 히젠 후쿠가와 성주, 고토 스미하루 700명 등의 부대로 총 병력이 18,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조 25년 4월 13일 병선 700여 척에 분승하고 진각에 대마도를 출발하여 신미의 부산진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이때 다대포 방면 응봉 봉수대 봉수감고 2등과 거제도 연대 봉수대 감고 서건은 추이도를 지나 부산포로 가는 일본군 선단 90여 척을 발견하여 경상우수군 소속 가덕진 첨사 전흥린과 선송보 만호 황정에게 알렸고 그들은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보고하였다. 원균은 그 정보를 장계로 작성하여 경상우수영, 전라자수영, 경상감사, 조정 등에 보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일본군 선단을 보게 되어 전흥린은 두 번째로 150여 척의 일본군 선단이 해운대와 부산진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고 박홍의 경상좌수군은 세 번째로 일본군 선단 350척의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한 것을 살핀 결과 최종적으로 일본군 선단 400여 척을 탐지하였다. 하지만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일본군의 배는 700여 척에 이르렀다. 이날 일본군은 부산 저룡도 앞바다에서 정박하였고 소 요시토시가 일부 병력을 상륙시켜 부산진을 살피게 하였다.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도착할 한때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은 저룡도에서 사냥하다가 미지의 선단이 부산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세견선으로 추측했지만 그 사태가 심각함을 알아차리고 부산진성으로 귀환하였다. 정발은 성 밖에 있는 군졸들과 백성들을 독촉하여 입성하게 하였는데 수비를 강화시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관에 남아있던 일본인 4명을 잡아 가두는데 침략군과 내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부산진에 소속된 전선 3척의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경상자수사 박홍에게 일본군의 침입을 알리면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일본군 선단을 야습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박홍은 이를 거절했다. 다음 날인 4월 14일 새벽 고니시 유키나가 군은 전투 준비를 마치고 부산진성으로 향했다. 일본군이 부산진성에 도착하니 성 앞에는 마름새가 깔려 있었고 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흉곽과 철모를 갖춰 있고 승자총통과 활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우선 부산진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성 주변의 마을을 불태웠다. 오전 6시 일본군 제1번대는 산등성을 이루고 있는 북쪽을 제외하고 세 방면에서 부산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해자와 마름새에 판자를 깔아 무력화시키고 성 뒤쪽에 진을 쳐 성 주변의 높은 지점을 장악하고 총을 쏘며 성을 공격하니 이에 정발은 남문에서 서문으로 왕복하며 일본군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 이때 부산진성에 배치된 조선군은 불과 6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정발은 검은 전복을 입고 활을 쏘아댔다. 그리고 부사명 이정원도 참모로서 부산성에 머물다가 참전하였다. 조선군의 저항 속에 이제 일본군은 지형을 믿고 방비가 허술한 북쪽을 공격하여 마침내 성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성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정발 휘하의 비장은 정발에게 성 밖으로 피하여 원군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정발이 나는 마땅히 마지막까지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남하대장군은 적을 앞에 두고 죽기로 싸울 뿐이다 라고 하고 휘하 장졸들을 독려하였다. 하지만 정발은 머리에 조총을 맞았으며 곧 절명하였다. 정발이 전사한 후에도 휘하 장수들과 병사 백성들은 항전을 계속하였고 일본군은 이들을 절명시키고 나서야 부산진성을 장악할 수 있었다. 성이 함락되는 것이 확실해지자 정발의 소실 애양은 목을 매달아 자결했으니 그녀의 나이 18세였으며 애양의 몸종 용월도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다. 부사명 이정영과 중의장 장희식도 전사하였다. 기장사람 신옥은 부산진 소동으로 성이 함락될 때 일본군에게 잡히자 항거하다가 마침내 참수되었다.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들 신기훈은 겨우 13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산진성으로 달려갔고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6년 뒤인 19살 때 몰래 조각배를 훔쳤다고 일본에서 탈출했다. 일본인들이 쫓아오니 조각배를 버리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며칠 동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다행히 어선에 구조되어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덴케이가 쓴 서정일기에는 부산진에서 조선인 3천여 명을 참살했다고 기록했으며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는 소수의 조선군과 여인들, 아이들이 일본군에게 잡혔는데
여인들은 일본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속과 냄비에 검댕이로 얼굴을 칠하고 혹은 초라하고 남루한 의복을 입어 신분을 속이려고 하였고, 어떤 여인은 갑작스럽고 엄청난 재앙이 닥쳐 눈물로 범벅이 되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항복하기도 했으며, 귀하고 용모단정한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일부러 발을 절뚝거리며 절름발이 행세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미친 것처럼 입에 경련을 일으켰지만 일본군은 속임수를 눈치채고 그들을 계속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했다. 이때 부산진성 전투에 참전한 토병, 가은산 등 3회는 성이 함락될 때 시체더미에 숨어 있다가 고니 씨가 사륙을 멈출 무렵에 기어 나와서 항복했다. 그들은 일본군 배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한 뒤에 정발의 부산진 전투를 증언하였다. 부산진성이 함락된 4월 14일 이날 일본군은 다대포와 서평포도 공격하였다. 이때 다대포 첨사 윤홍씨는 4월 13일 오후에 응봉 공수대에서 일본군 선단 침입을 보고받은 이후에 함대를 바다에 띄워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조선수군은 일본군이 부산에 나타난 4월 13일부터 일본군과 맞서 싸웠으나 윤홍신과 그의 동생 윤웅재는 전사하였으며 다대포와 서평포는 점령되고 말았다. 이 동래성 전투. 부산진 전투 다음 날 일본군은 동래부로 몰려갔다. 일본군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남문 밖에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 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송상현 부사는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글을 써서 성문 밖으로 던지고 항전을 시작했다. 전투 상황에 대해 선조실록에는 비교적 간략히 서술하였으나 선조수정실록은 이를 보충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후 신음의 송동래전이나 임진록 등의 대부분 기록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선조수정실록을 인용하는 것으로 동래성 전투의 전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14일 외적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략해 와서 부산진을 함락시켰는데 첨사 정발이 전사하고 이어 동래부가 함락되면서 부사 송상현도 전사였다. 평수길이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명나라를 공격하는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내 여러 섬의 군사 20만을 징발하여 직접 거느리고 일기도까지 이르러 평수가 등 36명의 장수에게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대마도주 평의지와 평조신, 행장, 현소를 향도로 삼아 4에서 5만 척의 배로 바다를 뒤덮고와 이달 13일 새벽 안개를 틈타 바다를 건너왔다. 부산에서 망을 보던 관리가 처음에 먼저 온 400여 척을 보고 주진에 전보하였는데 변장이 단지 처음 보고받은 것을 근거로 이를 실제 수요로 여겼다. 그리하여 병사가 장기하기를 적의 배가 400척이 채 못 되는데 한 척에 실은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니 그 대략을 계산하면 약 10,000명쯤 될 것이다 고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도 그렇게 여겼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 안의 주민과 군사 그리고 이웃 고을의 군사를 불러 모두 몰고 성에 들어가 나누어 지켰다. 병사 이각도 병영에서 달려왔으나 조금 지나서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르면서 핑계대기를 나는 대장이니 외부에 있으면서 협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시 나가서 소산역에 진을 쳐야 하겠다고 하였다. 상현이 남아서 같이 지키자고 간청하였으나 그에 따르지 않았다. 성이 마침내 포위를 당하자 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 전투를 독려했으나 반일 만에 성이 함락되었다. 상현은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도의 평성관은 일찍이 동네에 왕래하면서 상현의 대접을 후하게 받았었다. 이때 이르러 그가 먼저 들어와 손을 들고 옷을 끌며 빈틈을 가리키면서 피하여 숨도록 하였으나 상현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적이 마침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상현이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 성이 장차 함락되려고 할 때 상현은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손수 부채에다 달무리처럼 포위당한 외로운 성 대진의 구원병은 오지 않는데 군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워라고 써서 간호에게 주어 그의 아비 성복흥에게 돌아가 보고하게 하였다. 죽은 뒤에 평조신이 보고서 탕식하며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어주고 편말을 세워 식별하게 하였다. 상현에게 천인 출신의 첩이 있었는데 적이 그를 더럽히려 하자 굴하지 않고 죽었으므로
외인들이 그를 의롭게 여겨 상현과 함께 매장하고 표를 하였다. 또 양인 출신의 첩도 잡혔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굴하지 않자 외인들이 공경하여 별실에 두었다가 뒤에 마침내 돌아가게 하였다. 송상현은 기국이 탁월하였으며 시를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경인년에 간관이 되고 10여 년에 부사로 나갔는데 실상은 백척당한 것이었다. 갑오년에 병사 김응서가 울산에서 청정을 만났을 때 청정이 그가 의롭게 죽은 상황을 갖추어 말하고 또 집안 사람이 시체를 거두어 반장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경내를 벗어날 때까지 호위하여 주었는데 적에게 함락된 유민들이 길에서 옹이하여 울며 전송하였다. 이조 참판에 추중하고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서인인 신현노가 상현을 따랐었는데 상현이 돌려보냈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부산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난리를 당하여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하고 도로성으로 들어가 함께 죽었다고 한다. 이때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훗날 양산군수 조영규의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동래성에 왔다가 시신이 너무 많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매년 4월 15일이면 성 안의 거의 모든 집안이 다 제사를 지냈으며 일가가 모두 사망하여 제사를 못 지내는 집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동래읍성 남문박 해자가 일부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군의 무기로 찰갑과 투구, 환도, 낫, 화살촉과 활창 등 각종 무기와 대접, 숟가락 등의 생활용품 외 100여 구 이상의 인골이 발굴되었다. 이 인골 중에는 일부는 둔기에 함몰되거나 총알에 의한 관통상을 입은 것이 있으며 칼과 같은 예리한 무기에 의해 베인 것도 있어 당시 전투의 치열함과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장 임진을 한 중 송상현 순절의 영향. 송상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덕구, 호는 천곡, 한천이며 시호는 충렬이다. 그의 본가는 여산이며 아버지는 평강, 용안 등에서 현감을 지낸 송복흥이고 할아버지는 송전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송승은이다. 부인은 성주의 시로 이문건의 손녀이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10여 세에 경사에 통달하였다. 15세에 숭보시에 장원하면서 문장을 떨쳤고 김정선과 우위를 맺었다. 1570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576년 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었으며 승정원 주서, 경성판관, 사원부 지평 등을 거쳐 호조, 예조, 공조의 정랑, 공조자랑과 군자감 정 등을 지냈다. 1584년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이러한 관력에서 보면 그는 일찍이 문장의 소질이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인정받아 종계변무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중국 사행에 참여한 것이었다. 송상현이 동네 부사로 임명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꼭 1년 전인 1591년 4월이었다. 전년 경인 통신사로 갔던 황윤일과 김성일이 돌아오고 한 달 뒤로 가져온 국소와 일본의 침략 가능성 여부를 놓고 조정의 논란의 큰 시기였다. 전쟁이 예고되고 전국이 전비의 점검으로 소란스러웠던 이 시기 조정은 일본과 통하는 관문인 동래의 문장과 외교에 밝은 그를 부사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신망이 두터웠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송상현의 순절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전쟁이 발발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다고 하고 일본군이 목을 잘라 대마도로 전송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조정에서 언급될 정도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순절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상으로 증직하는 일에 대해 선조는 잘 알지 못하여 다시 살펴서 조처하라고 하였다. 순절 당시 정황이 일본군 장수에 의해 정확히 알려진 것은 명과 일본 간의 화의가 한참 진행된 이후였다. 1594년 11월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일본군의 장수 고니시와 소 요시토시 등이 하만 지곡현에서 만나 화친에 대한 회담을 했다. 이때 고니시는 원래 일본은 명예 조공을 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부산진에서도 먼저 문서를 보였으나 정발이 보지도 않고 응전한 것이며 동네에서도 문서를
보였으나 답하지 않고 마구 일본군을 쏘므로 부득이하게 성을 함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상현의 최후의 모습과 순절 후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난중잠록에 기록된 내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고니 씨의 주도로 송상현의 주검을 동래성 동문 밖에 묻고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하였으며 포로로 잡은 소실은 일본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그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전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각별히 그를 포증하고 그 자손을 녹용함으로써 그의 충절을 표명하고 출신으로 상주, 함창 등처에서 유생들을 취합하여 향교를 차지한 적과 힘껏 싸우다 죽은 송건섭을 위문하여 보상하는 것에 대해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송상현 순절의 정황은 비로소 인근에 정확히 전해지기 시작했다. 함양에 거주하던 정경운도 이즈음 이 사실을 들은 것을 일기에 적었다. 이런 조정의 조처와 포상 분위기 조성은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송상현의 순절을 되새기게 하였고, 조정은 이후 일본군에 저항하다 순절한 대표적인 예로 전쟁 기간 중 전투를 회피하려는 또는 화해에 동조하려는 관리들을 독려하는 사례로 이용하였다. 한편 송상현의 순절은 일본군 점령 지역인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서 관리들과 백성들의 저항에 동력이 되었다. 부산진 전투와 동래성 전투로 부산의 주민들은 전쟁 개시와 더불어 수많은 전사자와 학살을 당했으나 이후 각지로 흩어져 투쟁을 계속하였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네의 별전 공신이다. 이들은 일본군이 점령한 고향을 떠나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 진영에 참가하여 일본군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가운데 공신노권에 실린 공신은 66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신분은 양반인 경우도 있지만 천민이나 농민들도 있었다. 한편 부산에는 남동해의 해상방어를 담당했던 자수영이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시 자수사 박홍은 개정과 함께 도주하여 수영성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이곳에 준우한 일본군은 백성의 재산과 가축을 탈취하고 인신을 겁탈하는 듯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자연히 일본군의 치하에서 이곳에 잔류한 백성과 수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항전이 전개되었다. 이를 좌수영 전투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뛰어난 활약을 했던 수영 25의사라고 한다. 임진왜란의 조선의 파병을 결정한 명은 과거 중국과의 투쟁에서 쉽사리 항복하지 않았던 기억이 강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선이 쉽사리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때마침 일본의 중국 진입에 조선이 앞잡이로 나섰다는 소문마저 떠들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또한 일본도 강화 과정에서 침략의 의도가 없었고 단지 중국에 조공하기 위한 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다. 이때 일본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증거로 활용된 것이 정발과 송상현의 순절이었다. 1593년 6월 명예 경략 송응창과 만난 선조 임금은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과연 부산을 떼어서 외적에게 주었다면 본진의 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 등이 어찌 외적에게 전사했을 리 있겠습니까?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문서를 보내 이를 적극 변모하는 송상현의 순절을 적었다. 전쟁이 끝난 뒤 송상현의 순절에 대한 승양 사업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문관으로서 순절했다는 점과 순절의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나, 임금에 대한 충절을 강조하는 행동들이 전범이 되었다. 특히 그의 승양은 그가 속한 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595년 선조 28년에 묘소를 청주로 이장하고 충신문을 세웠으며 1605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윤허는 그의 사당인 송궁사를 설치했고 1610년에는 충렬사가 창건되었다. 또 이 시기에 신음이 송동래전을 저술하였다. 국가적 편찬 사업으로 1617년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이 책에는 효자 724명, 충신 94명, 연려 779명 등 모두 1597명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 사파는 대부분 임진왜란 중에 충절을 다루고 있는데 임진왜란 직후 성리학적 질서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시책으로 관행된 것이었다. 이 중에는 당연히 동래성에서 순절한 이 송상현의 행적이 임진왜란
충신으로는 가장 앞쪽에 수록되어 있다. 송상현의 순절에 대한 그림과 설명은 한문과 함께 한글로도 달아 놓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상현이 그의 부친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시도 이때쯤 복음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송상현에 대한 추모 사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1742년 송상현이 순절한 정원루가 있던 곳에 송공단을 만들어 매년 음력 4월 15일에 동네 기영회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 또 개성의 승절사, 청주의 신앙서원과 충렬사, 정읍의 정충사, 경성의 화곡서원 등 전국에 걸쳐 제왕되었다. 5장 동래부 순절도의 제작가 내용. 현재 남아있는 송상현의 추모 선양의 자취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도 동래부 순절도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동래부의 전투를 그린 것은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현재 5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 육군박물관 소장품인 동래부 순절도일 것이다. 이 그림은 1760년 동래 군관 변박이 그린 것으로 동래부사 송상현 등이 순절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원래 동래성에서 전투 장면은 전투가 끝난 지 117년이 지난 1709년 동래부사 권희진이 부산진 순절도와 함께 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1760년에 동래부사 홍명안이 노후된 그림을 계모하였다. 그 후 계모된 그림은 안락서원에 봉안되어 있다가 1963년 1월 육군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같은 해 9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계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림들이 제작되었고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용과 구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투의 인상적인 한 장면을 특정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로부터 성이 함락된 후까지 시간적 경과를 무시하고 전투 과정에서 활약한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화를 한 장면에 보여주고 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를 살펴보면 그림의 가장 왼쪽 윗부분에 전투 전날 성을 나가는 경상자병사 이각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아래쪽 전체에 걸쳐서는 일본군 지휘부의 장막을 중앙에 배치하고 이들이 동래성을 포위한 장면을 그렸다. 그 바로 위에는 동래성의 남문에 서서 일본과 문답하는 동래 부사의 모습과 일본군이 명나라를 치겠다는 구실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달라는 곳은 목패를 남문밖에 세워 동래성 군민들의 항복을 촉구하는 태우 통첩을 보냈고 이에 대해 조선군은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는 목패를 성 밖으로 던져 단호한 항정 의지를 표시하는 장면을 그렸다. 일본군은 동래성에 대한 항복 권유를 포기하고 15일 마침내 전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군은 송상현이 지휘하고 있는 남문이 총 공세를 퍼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자 성 동북쪽 뒷산 경사지 부분을 공략하여 마침내 성벽이 파괴되고 일본군이 그곳으로 난입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장면이 그림의 왼쪽 중간 부분이다. 그림의 가운데 부분이 동래부 순절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송상현과 주위 사람들의 순절을 묘사한 부분이다. 정중앙에는 붉은 조복을 입고 뒤를 돌아 북쪽을 향해 사배를 올리고 있는 동래부사 송상현이 있으며 이 이야기는 동래부사의 순절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송상현 주변에는 송상현과 최후를 함께한 여러 인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 송상현이 바로 왼쪽에 같이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는 사람이 양상군수 조영규이다. 조영규는 사변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사사로운 정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작별하고 곧 달려 돌아왔다. 그러나 성은 이미 포위되어 위급한지라 조영규는 닫힌 성문을 열고 입성하여 송상현과 같이 죽기를 맹세하였다. 그리고 성이 함락당하자 촌보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죽었다. 송상현의 왼쪽 조영규 뒤편에 서 있는 사인 신여로이다. 신여로는 송상현이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도중에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와 함께 죽었다. 한편 송상현 오른쪽 뒤편에는 칼을 들고서 달려오는 일본군을 마주 응시하고 있는 사람과 칼을 높이 치켜든 사람은 이 비장 송봉수 김희수이고 송상현의 뒤쪽에 창으로 일본군을 찌르려는 사람은 향리 송백이다. 이들 8명과 관노 철수 막동 등이
송상현의 곁에서 혈전을 벌이다 모두 죽자 마침내 송상현도 해를 입었다. 송상현 일행 오른쪽으로 동래양교 교수 노계방과 유생 문덕경, 양조한 등 3명의 유생들이 객사대의 정원루 앞에서 예를 행한 후 시립하고 있다가 함께 죽는 장면이다. 송상현의 앞쪽으로는 지붕이 올라가 성내로 들어온 적에게 기왓장을 던지며 항거하는 동네 부민 김상과 안양네들의 분정과 순절을 묘사하고 있다. 동래부 순절도의 제작은 종래의 순절 사실을 글로 적는 것에서 벗어나 시각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날 전투인 동래성 전투를 그린 것이 여러 점인 이유는 송상현이 총막 맞는 문신이었다는 점과 서인의 당색을 띄었다는 점도 조선 후기 선양에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충절에 묘사한 기록화들은 단순한 이모본의 수준이 아니라 후대로 갈수록 전투 장면은 소략해지며 역으로 성내 항전과 관련된 인물의 에피소드가 부각되어 엄숙미를 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맺은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